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, 한 개인의 파산 절차에 관한 법원 보고서입니다.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원은 가려져 있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, 그 과정, 그리고 또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바로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내는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는 건데요. 채무자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, 그러니까 면책이라고 하죠. 이걸 허가해도 될지 그 의견을 담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. 오늘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셔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보고서에 나타난 분, 이분의 기본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? 네, 이분은 이제 44살 여성분이시고요.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세요. 월 수입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. 총 빚은 약 7,564만 원 정도인데 이게 대부분 2022년 말쯤 발생했더라고요. 주로 생활비로 쓰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빚 보증 서면서 생긴 걸로 파악됩니다. 보증 채무도 있군요. 네. 파산 신청은 이제 2024년 2월경에 하셨고요. 월 수입이 100만 원인데 빚이 7,500만 원이 넘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.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결정적인 계기? 그게 뭘까요? 네, 그게 이 보고서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. 바로 사업 실패 때문입니다. 2021년 8월에요. 배우자분이랑 같이 행사 기획하고 또 외식업 관련된 회사를 하나 설립하셨어요. 사업을 하셨군요. 네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직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정말 직격탄을 맞으신 거죠. 아시다시피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됐잖아요. 그러면서 사업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. 코로나19 정말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었네요. 특히나 대면 서비스나 행사 관련 업종은 타격이 정말 심했죠. 정부 지원금 같은 걸로는 좀 버티기 어려웠나 보네요. 네, 맞아요.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정부 지원금 받고 또 대출도 받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2023년 4월에 폐업을 하게 되신 거죠.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사업 실패,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, 또 결국엔 일자리까지 잃게 된 이 상황이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. 이렇게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분이 법인 대표이사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월 수입은 영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경영은 배우자가 주도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거 좀 흔한 경우인가요?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뭐랄까, 서류상 대표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. 실제 운영은 배우자분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. 사업이 실패한 후에는 계속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신 거고요. 주거 이력을 봐도 좀 그런데요.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이사를 하셨고 때로는 외할아버지 댁이나 어머니 댁에 주소만 옮겨놓았던 적도 있으시더라고요. 주거도 좀 불안정했군요. 네. 현재는 SH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계시는데 보증금이 1,775만 원이고 월세는 약 21만 원 정도 내고 계십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현재 이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? 파산 절차에서 이 재산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. 네, 현재 파악된 재산은요. 예금이 한 983만 원 정도 있고요.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, 그 환급금이 약 117만 원.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임대주택 보증금 1,175만 원. 이게 전부입니다. 그럼 이 재산들은 어떻게 되나요? 중요한 점은 이 재산들이 전부 환가 포기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. 환가 포기요? 그게 채무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? 재산을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, 이런 뜻인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아주 쉽게 말하면 빚 갚는 데 쓰기 위해서 이 재산들을 강제로 팔거나 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했다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예금이나 보험금 일부 또 주택보증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. 아하. 네, 파산이라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절차가 아니라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은 남겨둔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네, 그 점이 정말 중요하네요.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거군요.
자,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조사한 전문가,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요, 배우자 명의로 숨겨둔 재산 같은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. 은행 거래 내역도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 사업 관련 지출이라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항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거나 사기 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심각한 잘못들,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도 투명했고 채무자 본인에게도 빚탕감을 해주지 않을 만한 특별한 잘못은 없었다. 이렇게 본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법원에 면책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서 이분은 빚 부담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는 정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한 개인의 삶과 또 사업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, 그 결과로 파산에 이르는 과정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희망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네, 정말 맞습니다. 이 보고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재정 기록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우리 사회에서 이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만들죠.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나요?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